안녕하세요. 자도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Q&A에 이어서 베이킹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자도르님, 베이킹 재료는 주로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는 잘 구입 안 하고요. 주로 인터넷에서 재료랑 도구들 다 구입하는 편이에요. 특히 버터 같은 재료들은 마트 같은 데서 사면 종류도 너무 없고 가격도 온라인에 비해서 많이 비싸서 꼭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들은 베이킹스쿨, 그리고 베이킹몬, 그리고 비노브레드, 이 세 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몇백 원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세 개에서 검색해보고 제일 싼 데서 사고 있고요. 배송은 다 당일날 바로바로 발송돼서 빨라서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베이킹 관련 제품들 아무래도 국내 제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어디에서 알아보고 구입하시는지. 맞아요. 사실 국내 도구들만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프랑스나 일본이 제과가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한 게 사실이니까 그쪽 도구들이 조금 비싸기는 해도 질이 좋거든요. 최근에 일본 이슈 있은 이후로는 일본 도구들은 좀 구입을 새로 안 하려고 하는 편이라 프랑스 제과 도구들이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그래도 질이 좀 좋아서 꼭 질 좋은 거를 써야 되는 제품이면은 프랑스에서 구매 대행해서 쓰고 있고요. 그 리페이스트리, 거기 프랑스 제과 도구들 구매해주는 사이트에서 종종 구입하고 있고, 그리고 간혹 중국산 중에 굉장히 싼데 가성비 돋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는 중국의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제품들이 다 엄청 싸고 거의 다 무료 배송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잘 찾아서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사요. 근데 거기의 단점은 배송이 거의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씩 걸려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좀 비싸더라도 질 좋은 도구가 필요할 때는 프랑스에서 구매 대행하고요. 좀 실험적이고 없어도 괜찮고 한번 싼 맛에 도전해볼까 싶은 아이템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도구 세척법이요. 세척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베이킹 재료 보관법이랑 도구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틀 같은 거. 베이킹 도구 세척법이요. 베이킹 하고 나면 도구들이 기름기가 많이 껴있잖아요. 특별히 팁이라면은 그 뜨거운 물에 먼저 담가두거나 헹구면은 그 버터 기름기 같은 게 좀 많이 씻겨진 상태라서 그 세제로 세척하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바로 설거지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에 버터를 좀 녹여서 흘려보낸 다음에 세척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거 있거든요. 크림콜이라는 건데 이거 성분이 아마 에탄올이에요. 이게 뿌리자마자 알코올이 바로 날아가면서 살균을 시켜주는 거라서 이걸로 그 물기 마른 그 조리도구나 작업대 같은데 뿌려가지고 소독하시면 좋아요. 이거 과일, 뭐 딸기 같은 거 물로 씻기 어려운 과일들 세척할 때도 쓰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도구들이나 틀 같은 거는 저도 정리를 그닥 막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틀은 겹칠 수 있는 경우 그냥 겹쳐서 서랍에 보관하고 있고요. 별로 딱히 팁이라고 드릴 만한 게 없네요. 그리고 베이킹 재료들 보관하는 법. 베이킹 재료들 중에 좀 자주 쓰는 것들 있잖아요. 설탕, 슈가 파우더, 그 박력분, 강력분, 중력분, 이런 애들은 그 봉지채로 해서 쓰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계량을 빨리빨리 덜어서 해야 되니까
좀 입구가 큰 쌀통이나 푸드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한꺼번에 많이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열어서 이제 그 계량컵 같은 걸로 바로 많이 퍼서 계량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그냥 실온에 두고요.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경우는 초콜릿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한 데 보관을 하면 사실 금방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은 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그냥 직사광선 안 통하는 서늘한 그냥 그늘 실온에다가 보관을 하면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초콜릿을 실온에 두다 보면은 실내 온도가 막 25도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자기들끼리 녹았다가 굳으면서 다 못 쓰게 되거든요. 불눈이 피고 막 그래서 초콜릿 제일 적정 보관 온도는 이제 뭐 17도에서 20도 사이 정도인데 그 온도를 집에서 사실 맞추기가 여름에 쉽지 않으니까 여름철에는 불가피하게 초콜릿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냉장고에 초콜릿 보관하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해뒀던 초콜릿을 실온에 바로 꺼내두게 되면은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유리잔에 물기 묻히는 것처럼 그 차가운 초콜릿에도 겉에 습이 이렇게 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여름에 17도에서 20도 사이에 초콜릿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름에는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버터랑 크림치즈 보관하는 방법도 여쭤보셨는데 버터는 기본적으로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잘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 비교적 오래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그 버터들도 냉동된 상태에서 납품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냉동 보관한 버터는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일단 버터를 많이 한꺼번에 구매를 해두시고 냉동실에 다 넣어두세요. 냄새가 잘 배지 않도록 이제 랩이나 락앤락 같은 데 한 번 더 넣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되는데 당장 쓰실 거면 그냥 실온에 두시면 되고 좀 뭐 기간을 두고 쓴다 싶으시면 그냥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터 보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버터는 공기와 맞닿으면 그 부분이 산화가 되면서 그 색이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 이제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버터를 그냥 공기 중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잘 싸서 두세요. 버터 포장지들이 보면은 다 비닐이 아니라 약간 그 은박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공기와 닿지 않게 잘 이렇게 밀폐해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림치즈는 보통 인터넷 재료상에서 구매하면 1kg나 뭐 1.36kg 이렇게 크게 벌크로 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고 나머지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유통기한이 한 2주? 2주 정도만 지나도 남은 거는 막 곰팡이가 피잖아요. 곰팡이가 최대한 늦게 피는 방법은 물기가 크림치즈 안 닿게 하는 거랑 손이 안 닿게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조금 지키면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크림치즈가 있으면 잘라가지고 그 장갑 같은 거를 끼신 다음에 공기가 잘 닿지 않게 랩핑을 잘 해두시고요. 그 되게 진공 기계 있잖아요. 비닐로 진공해주는 기계. 그게 있으시면 진공을 해서 크림치즈를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까지도 가요. 꽤 오래 가거든요. 그거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게 없으시면은 크림치즈를 냉동 보관하기도 하는데 크림치즈를 냉동 보관했다 해동을 해서 쓰게 되면 그 물기가 쫙 빠지면서 부슬부슬하게 알갱이처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크림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크림 질감이 너무 거칠어지고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냉동했던 크림치즈는 가급적이면 굽는 반죽에 넣으시는 게 제일 낫고요. 굽는 반죽에 넣으실 때도 질감이 처음 이제 냉동하지 않은 크림치즈랑은 좀 다르긴 해요. 좀 부슬부슬하게 알갱이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그 굽는 반죽에 썼을 때 반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쓰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쓰고 있고요. 크림치즈를 냉동했다 해동하실 때는 물기가 많이 나오니까 밑에 키친타올을 넉넉히 받쳐둔 다음에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하셔도 되고 실온에서 그냥 바로 해동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부슬부슬한 상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크림치즈를 볼에 담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조금씩 돌리던지 아니면 중탕을 잠깐씩 하던지 해서 크림치즈에 열을 줘서 주걱으로 조금 잘 치대듯이 만져주면은 어느 정도 크리미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크림치즈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맛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고요? 크림치즈 브랜드나 종류가 워낙 많아 수십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다 사용해 보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랑 끼리 크림치즈 이렇게 두 가지예요. 저도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제형이 끼리 크림치즈가 더 크리미하고 좀 더 부드럽고요. 필라델피아는 좀 더 단단해요. 그래서 주걱으로 처음에 잘 으깰 때 끼리 크림치즈가 좀 더 주걱으로 풀기 쉬운 편이고요. 두 개는 먹어보면 맛도 조금 달라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는 맛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산미가 조금 강하고 새콤한 느낌이고요. 끼리 크림치즈는 우유 맛이 좀 확 많이 나고요. 산미가 그렇게 세지 않고 좀 먹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제품 자체의 맛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같은 레시피라도 끼리를 사용했을 때랑 필라델피아를 사용했을 때랑 제품의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둘 중에 어떤 크림치즈가 더 좋아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이거는 정말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거라서 끼리가 좀 신맛이 덜 나고 우유 맛이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라델피아 치즈가 좀 크림치즈 고유의 그런 느낌이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두 가지 다 테스트해 보시고 본인이 선호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으니까 입맛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몬드 가루 보관법 여쭤보셨는데 아몬드 가루를 제일 잘 보관하는 방법은 사실 금방금방 쓸 수 있을 경우에는 그냥 서늘한 실온에 두는 게 제일 낫긴 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홈베이킹 하실 때는 사실 금방금방 쓸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1kg 단위로 팔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막 마카롱을 매일매일 만드는 시기가 아닌 이상 아몬드 가루 1kg 사면 한두 달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냉장고에 밀폐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네, 냉장고에 밀폐하면은 한 두 달 정도까지는 마카롱이 아몬드 가루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마카롱 같은 것도 두 달 정도까지는 기름 쩔지 않고 잘 나오고요. 견과류는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점점점 산태가 돼서 쩐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가루로 갈아 놓은 경우에는 공기랑 접촉되는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쩐내 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빨리 쓰셔야 되고요. 오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 주세요. 사실 베이킹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그 스매그나 우녹스 이런 컨벡션 오븐을 처음부터 구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본 한 10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오븐 쓰시는 거는 저도 추천하지는 않고요. 컨벡션 오븐의 제일 큰 장점은 과자를 3판, 4판씩 구워도 구움색이 골고루 나서 대량으로 만들기에 좋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아래 급들 오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판이 아니라 2판을 넣게 되면은 구움색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그래서 중저가형 오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판씩만 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오븐을 구입하실 때 최소
40리터 이상 크기가 되는 오븐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쿠키 같은 것도 용량이 작은 오븐에 한 판씩 구워야 되면 진짜 큰 아메리칸 쿠키 같은 건 한 번에 막 5-6개 정도밖에 못 굽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반죽을 쳐도 다 굽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좀 중저가 오븐을 구입하시더라도 최대한 용량이 큰 오븐을 구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용 중인 전자레인지를 처분하고 오븐 플러스 전자레인지를 생각 중인데 제과 제빵에 써도 괜찮은가요? 아, 그 전자레인지 기능도 되고 오븐도 되는 그 복합 오븐? 그런 거 구입하시려는 거죠. 보통 그런 제품들은 그 오븐이 광파 오븐이라고 그 위에서 열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베이킹 하는데 그 오븐이 적합하지는 않아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오븐이 베이킹용을 위한 오븐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킹은 사실 그냥 일반 오븐에 비해서 잘 안 돼요. 그래도 이거를 꼭 사야 되는데 그럼 베이킹용으로 쓸 수 없는 건가요? 여쭤보신다면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대답이고요. 그럼 대체 아까는 왜 안 좋다고 하신 건가요? 여쭤보신다면 광파 오븐은 아래가 불이 아예 없고 위에서만 그 열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르트 이런 것들 그 밑면이 구움색이 안 나고 잘 안 익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카롱은 밑에서 불이 올라와야 이 삐에가 이렇게 뚫고 나오거든요. 근데 밑에는 불이 아예 없고 위에만 있으니까 마카롱이 좀 바닥이 잘 안 익어요. 잘 안 떼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핀 같은 거. 머핀 구우실 때 광파 오븐으로 구우면 간혹 그 머핀이 위에가 예쁘게 터져야 되는데 뚜껑처럼 위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옆구리가 터진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집이 좁아서 오븐이랑 전자레인지가 둘 다 필요한데 도저히 두 개 다 놓으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구입해서 쓰시라고 전 말씀드릴게요. 왜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이걸로 매장을 준비하신다든지 클래스를 준비하신다든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입해서 좀 베이킹 해보시다가 이걸로는 나의 베이킹이 만족이 안 되겠구나, 좀 더 좋은 오븐 갖고 싶다 하시면 그때 검토해 보셔도 되는 문제니까 일단은 네, 구입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도르님이 주로 쓰는 버터는 어떤 건가요? 저는 발효 버터 좋아해요. 발효 버터를 구운 과자에 넣으면 좀 더 고급지고 맛있는 그 버터의 향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L&B를 프레지던 그리고 앵커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L&B 같은 경우는 발효 버터지만 향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강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한테도 호불호가 좀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카롱 필링 같은 거 만들 때는 L&B 버터 많이 사용하고요. 프레지던 버터 같은 경우는 발효 버터고 구운 과자 같은 거 만들었을 때 풍미도 좋은 데 비해서 가격이 가성비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버터 하나에 6,000원대였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에 비해서 가격대가 괜찮아서 구운 과자 할 때 주로 쓰고요. 그리고 앵커 버터는 제일 무난한 버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 쓰던지 그냥 기본 이상은 하는 버터라고 생각하고, 앵커 버터는 주로 레시피 테스트할 때나 막 편하게 이것저것 만들어 볼 때 사용을 제일 많이 해서 앵커 버터는 네, 제일 많이 냉동실에 쟁여두고 있습니다. 제누아즈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다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제누아즈를 굽고 나서 식힐 때 옆에 시트는 왜 떼지 않는 건가요?
그 옆부분 시트를 떼서 식히게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옆에가 그냥 바싹 말라버려요. 그쪽으로 수분이 다 뺏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떼서 식힙니다. 완전히 김이 다 날아가고 따뜻한 기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 옆에 종이는 절대로 떼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그 케이크 시트가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되면 엄청 빨리 말라요. 저번에 제누아즈 만들어 봤을 때 너무 많이 섞었는지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굽고 나니까 엄청 낮게 나왔었는데 반죽이 다 섞였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반죽이 다 섞였다는 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흰 가루나 덩어리 뭉친 게 그 볼에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가루는 바닥 쪽에 남아있기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주걱으로 바닥 쪽을 한번 들어서 그쪽에 가루 같은 게 남아있는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반죽이 다 섞인 거랑은 별개로 지금 반죽 굽고 난 게 낮게 나왔다는 거는 너무 많이 섞었다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섞었다는 게 즉 무슨 얘기냐면 반죽 안에 공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반죽 안에 공기가 너무 많이 섞어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반죽이 점점 물처럼 흐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반죽을 틀에 담을 때도 좀 티가 나요. 영상에서 반죽이 틀에 담길 때 흐르는 질감이나 그 상태를 좀 유심히 보시고요. 내가 만든 반죽이 이거랑 비슷한 물성인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반죽을 너무 많이 섞으셨다면 틀에 담을 때부터 벌써 티가 나거든요. 물처럼 묽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약간 폭신폭신함이 약간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처럼 이미 주르르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높이가 낮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육안으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일 정확한 거는 반죽의 비중을 재서 확인하는 건데 그 비중을 왜 재는지, 비중을 어떻게 재는지, 비중이 높거나 비중이 낮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블로그 글이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제누아즈 완성 후 먹을 때 간혹 알갱이가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제누아즈를 구워져 나왔을 때 그런 알갱이나 덩어리들이 있다. 일단 제누아즈를 다 구우면은 그 바닥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만져보세요. 그 바닥 부분에 알갱이 덩어리 같은 게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많이 만져지실 거거든요. 그 덩어리들은 섞을 때 밀가루가 뭉친 것들이고요. 밀가루가 뭉치면 무겁기 때문에 그게 오븐 안에서 구워지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 부분에 다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반죽을 자기가 잘 섞었는지 좀 서툴게 섞었는지는 제누아즈 바닥 부분을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바닥 부분이 아니라 먹다가 중간 부분에서 알갱이를 씹으셨다 하면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 계란 노른자가 설탕이랑 제대로 섞이지 않아서 덩어리진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는 언제 자주 일어나냐면 첫 단계에서 계란에 설탕 넣고 거품기로 잘 섞잖아요. 근데 계란을 먼저 볼에 담고 흰자랑 노른자를 잘 풀어준 다음에 설탕을 넣고 설탕 넣자마자 거품기로 잘 섞어주셔야 돼요. 계란 노른자랑 설탕이랑 만난 채로 한 5초, 10초만 방치돼도 계란 노른자랑 설탕이 뭉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휘핑을 할 때, 반죽 섞을 때도 계속 그 반죽 안에 남아있다가 구워지면서 까끌까끌한 덩어리 같은 식감으로 남을 수 있어요. 아마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계란 풀고 설탕 풀 때 계란을 먼저 풀어줬는지 설탕을 넣고 방치하진 않았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네그나 우녹스 같은 컨벡션 오븐의 경우 제누아즈나 카스테라 같은 케이크 시트를 만들 때
열풍이 너무 세다 보니 촉촉한 느낌이 아닌 건조한 느낌이 강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벡션 오븐의 특성상 데크 오븐이랑 똑같은 시트를 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컨벡션 오븐의 제일 단점이잖아요. 열풍이 세서 그 겉부분이 색이 많이 나고 두껍게 구워지고 마르듯이 구워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거는 뭐 100% 극복할 순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덜 건조하게 굽는 방법. 보통 데크 오븐에서 뭐 제누아즈를 170도에 굽는다 하면 컨벡션에서 보통 10도 정도 내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컨벡션 오븐도 오븐마다 편차가 되게 심해서 어떤 것들은 열이 훨씬 센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도만 무작정 내리시기보다 데크에서 170도 구웠으면 한 140도 정도까지도 내려도 제품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오븐에서 겉색이 너무 빨리 나고 너무 껍질 두껍다 싶으시면 온도를 한 30도 정도 확 내려보세요. 일반 오븐보다. 오히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하시다면. 제누아즈를 만들면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케이크를 만들면 식감이 고슬고슬해서 걸립니다. 케이크는 맛있는데 식감이 자꾸 걸리네요. 왜 그런 걸까요? 질문이 약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장만 가지고는 제가 100%뭐 확신해서 답을 드리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제누아즈만 먹었을 때는 괜찮았다라는 거에 기초해서 좀 추리를 해보자면 제누아즈 비중이 너무 낮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제누아즈를 만들었을 때 높이도 많이 나오고 폭신폭신하고 괜찮으셨나요, 혹시? 근데 잘라서 케이크를 만들었더니 식감이 약간 스펀지처럼 그런 식감이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중이 낮다라는 거는 그 케이크 반죽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케이크를 굽게 되면 굉장히 부피가 크게 만들어져요. 뭐 높은 1호틀, 높이 7cm 짜리에 구웠는데 7cm를 넘어갈 정도로 높게 구워졌다든지. 사실 제 제누아즈 영상에서도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제누아즈를 초보분들은 너무 많이 섞어서 높이가 낮게 나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계란 거품도 뭐 3초 이상 유지될 때까지 단단하게 올려라, 뭐 우유랑 버터도 높은 온도로 데워서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거품이 덜 꺼지는 방법으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 제누아즈 제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사진을 보면은 어떤 거는 잘 나왔는데 어떤 거는 높이가 너무 높게 나온 것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케이크의 높이가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게 나온 그 케이크들은요, 좀 단점이 있어요. 그 케이크만 봤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그거를 잘라서 이제 그 조직을 보면요, 좀 필요 이상으로 가볍다고 해야 되나? 일단 풍미나 맛도 좀 되게 옅어지고요. 당연하겠죠. 같은 재료로 이만큼 나와야 되는 게 이만큼 나왔으니까 풍미가 옅겠죠? 그리고 그 조직이 좀 약간 보송하긴 한데 좀 약간 성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촉촉함이 일단 조금 떨어지고요. 조직이 좀 푸슬푸슬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케이크에 슬라이스해서 넣었을 때 게다가 시럽이랑 크림이랑 같이 먹게 되면 그게 너무 씹는 질감도 없이 푸슬푸슬 거린다고 해야 되나?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좀 바스라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케이크의 높이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 그 케이크에는 적절한 높이, 적절한 그런 공기를 머금은 상태가 있고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공기가 들어가 있게 되면 케이크가 조금 힘이 없고 막 조직이 좀 힘없는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생크림 케이크의 맛을 해치게 되니까, 만약에 내 반죽이 너무 그 비중이 낮은 반죽이다라고 하면은 주걱지를 좀 더 많이 해서 반죽의 비중을 조금 낮춰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공기 포집을 핸드믹서로 할 때 조금 평소보다 좀 덜 한다, 좀 더 약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드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셨어요. 파운드 케이크나 빵 같은 거 만들 때 겉은 단단하게 구워지고 안은 조금 덜 익을 때가 많은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답은 하나네요. 굽는 온도가 너무 세서. 굽는 온도가 너무 셀 때 일어나는 현상은 겉이 색이 빨리 진하게 나고 단단하게 구워지지만 안은 덜 익을 때, 네, 그게 이제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온도를 낮춰서 구우시면 해결되실 거예요. 반면에 굽는 온도가 너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적정 시간이 됐는데도 구움색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잘 부풀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부풀지 않고 쿠키 같은 경우는 예쁜 모양이 아니라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퍼지듯이 구워져요. 온도가 낮을 때도 그렇고 초기 예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오븐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을 때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온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잘 체크했다가, 네, 온도를 조금, 굽는 온도를 자기 오븐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파운드 케이크 만들 때 책이나 레시피에 나오는 도구와 다를 때 얼만큼 팬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에 터짐이 예쁘게 터지지 않아요. 크림화를 못해서인가요? 어떤 그 과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랑 그 레시피에 있는 틀이랑 항상 같을 수 없죠. 재료 양을 변형을 하시면 되는데, 그 변형을 할 때는 이 틀의 부피와 내가 가진 틀의 부피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 계산하는 방법 그 더보기에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계산해 보시고요. 터짐이 예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얼만큼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랑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 파운드 케이크 위에 봉긋하게 터지는 거에 있어서 반죽이 잘 돼 있느냐도 중요한데 팬닝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팬닝 양이 너무 적으면 위로 봉긋하게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팬닝 양이 너무 많으면 넘쳐 흐르고요. 그래서 그 양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제 레시피도 그렇지만 다른 레시피에 아마 팬닝 양을 봉긋하게 예쁘게 담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마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양을 맞춰서 맞는 틀에 만들어 주시면 예쁘게 나오겠죠. 네, 아마 그래서 안 터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도르님 파운드 레시피로 여러 번을 만들어 봤는데 100이면 100 다 분리가 일어났어요. 버터와 달걀 온도를 맞추고도 분리가 일어나는데 온도 말고도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란이랑 버터를 섞는 거잖아요. 버터는 기름이고 계란은 거의 수분이죠. 근데 물과 기름을 잘 섞으려면 3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온도 맞추기. 2가지의 온도를 비슷하게 맞춘다, 최대한. 그리고 2번째로는 조금씩 섞기. 얘 온도를 아무리 잘 맞춰놔도 이쪽에 얘를 한꺼번에 다 넣고 섞으면 절대로 잘 섞이지 않아요. 조금씩 넣어가면서 물리적인 힘을 줘서 섞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충분한 마찰을 주기. 아까 조금씩 넣는다고 했잖아요. 넣을 때마다 충분히 마찰을 줘야 돼요. 이게 물이랑 기름이 원래 영원히 안 섞이는데 물리적인 힘으로 일시적으로 섞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막 많은 matcha를 줘야만 얘네들이 골고루 섞인 상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끓이마를 할 때 그 핸드믹서 저속으로 계란을 넣으면서 휘핑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중고속으로 계란을 넣으면서 휘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분리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영상에 제 파운드 케이크 만드는 영상에서 계란을 조금씩 나눠 넣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눠 넣으면서도 이제 계속 휘핑을 하기 때문에 공기 포집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먼저 넣은 계란이 잘 섞여 들어간 걸 확인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다음번 계란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계란을 조금씩 넣는 그 순간에도 계속 공기 포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란 넣는 타이밍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휘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휘핑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버터가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터가 풍선이고 그 핸드믹서로 공기를 계속 넣는데 얘도 한계치가 있어요. 공기를 머금을 수 있는. 계속 너무 과하게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좋지 않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공기가 과포집이 되게 되면은 얘가 그냥 얘가 어느 순간부터 이 끈을 탁 놔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반죽이 물처럼 아주 묽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과휘핑이 된 반죽에 계란을 계속해서 넣고 휘핑을 하다 보게 되면 반죽이 물처럼 점점 묽어지고 제 영상에서 그 버터 그 반죽 상태처럼 찰진 느낌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는 느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곧 분리된 것처럼 보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반죽을 틀에 담을 때도 탁탁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물처럼 주르륵 거의 흐르게 담기고요. 오븐 안에서 부풀 때도 얘가 반죽에 힘이 없으니까 그 틀 밖으로 질질 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반죽이 그런 상태는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반죽에 공기를 충분히 넣어주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넣어주면 과휘핑이 된다는 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 양이 늘어날 때는 계란을 10번에 나눠 넣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넣는 양을 비슷하게 횟수를 늘리는 게 나은가요? 이것도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횟수를 너무 늘리시게 되면 자칫해서 그 휘핑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버 휘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제가 10번에 나눠 넣으라고 했는데 그게 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5, 6번에 나눠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많이 나눠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계란이 한꺼번에 뭉텅이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계란을 조금씩 넣으면서 그 핸드믹서로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는 핸드믹서의 속도로 잘 섞어줘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10번에 꼭 맞춰서 나눠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키셔야 될 건 조금씩 넣는다. 휘핑 잘 되면 바로 지체하지 말고 넣는다. 그것만 잘 신경 써서 해주세요. 네. 마카롱에 대한 질문이네요. 가스 오븐을 쓰신다고요? 마카롱을 구웠는데 꼬끄색이 자꾸 변해요. 꼬끄색이 안 변하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가스 오븐을 쓰신다니까 조금 어려운 길을 가시겠네요. 가스 오븐으로는 마카롱이 사실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밑불만 있기 때문에 밑면에 아마 구움색이 엄청 누렇게 나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가스오븐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가스오븐에서 마카롱 구움색 안 나는 방법 뭐라고 이건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겠네요.
일반적으로 마카롱의 구움색을 덜 나게 하는 방법을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마카롱의 구움색은 머랭이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머랭은 이제 흰자에 설탕을 휘핑해서 만들잖아요. 그 흰자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상태에 따라서 머랭의 질이 결정되고요. 머랭의 질에 따라서 마카롱의 질도 결정됩니다. 또한 마카롱의 구움색 또한 마카롱에 넣는 머랭의 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머랭을 좀 허접하게 만들거나 잘못 만들면 마카롱이 구움색이 엄청 많이 나와요. 흰자에 설탕을 넣고 휘핑하면 머랭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된 머랭을 겉으로 보면 보송보송한 크림이나 구름 같잖아요. 그 완성된 상태가 육안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완성된 부피라든지 그 안에 설탕이 얼마나 균일하게 잘 녹아 있는지, 그 안에 기포가 얼마나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흰자 안에 그 설탕이 조금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좀 불균일한 상태로 녹아있으면 구움색의 그 원인이 돼요. 겉으로 보거나 만져볼 때는 그 머랭 안에 설탕이 완전히 녹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완전히 설탕이 녹아있지 않은 머랭을 마카롱 반죽에 넣고 마카롱을 만들게 되면 오븐 안에서 그 덜 녹은 설탕들이 오븐 안에서 녹으면서 그게 구움색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카롱 색이 구운 과자처럼 누래집니다. 마카롱 굽는 온도를 너무 세게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마카롱 구움색의 모든 원인은 머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저희가 그 프렌치 머랭으로 만든 마카롱보다 이탈리안 머랭으로 만든 마카롱이 더 쉽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도 이제 머랭에 있어요. 그 이탈리안 마카롱은 이탈리안 머랭을 잘 만들 수만 있으면 정말 실패 확률이 정말 없거든요. 이탈리안 머랭은 게다가 설탕을 나눠 넣는 타이밍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시럽이 일정 온도가 되면 그냥 바로 시럽을 부어주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안 머랭은 프렌치 머랭보다 개개인이 만드는 머랭의 그 퀄리티 편차가 비교적 적어요. 그래서 이탈리안 머랭은 몇 번만 연습해보시면 금방 잘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안 머랭을 일단 잘 만드실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탈리안 마카롱 만들기는 정말 쉬워요. 그리고 이탈리안 머랭은 머랭 자체가 프렌치 머랭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이탈리안 머랭은 구운색도 당연히 그 머랭 안에 설탕이 시럽 형태로 처음부터 완전히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렌치 머랭에 비해 구움색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구움색이 너무 안 잡히고 프렌치 머랭으로 했을 때 좀 힘드시다면 이탈리안 머랭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최근 자도르님 마카롱 프렌치 편 보면서 따라했는데 작은 오븐이라 2번 구웠는데 하나는 뻥하고 하나는 속이 찬 마카롱이 나왔어요. 혹시 건조 시간도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두 개 한꺼번에 반죽하고 한 판을 먼저 굽고 다음 판 나중에 굽게 되면 두 판 간에 그 건조 시간 편차가 20분 정도 생기잖아요. 그 요즘처럼 습도가 낮고 건조가 좀 빨리 될 때는 2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크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한 판밖에 못 굽는 오븐이면 건조 시간 때문에 하나는 속이 비고 하나는 속이 찰 수 있고요. 이거를 해결하시려면 하나를 건조를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낫고요. 그게 이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한 판에만 바람을 쐬서 한 판을 좀 더 빨리 말려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한 판을 좀 더 빨리 건조시키고 나머지 한 판은 그냥 자연 건조시키신 다음에 선풍기로 빨리 말린 첫 판을 얼른 구우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판을 구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킹할 때 올리브유 쓰면 안 좋은 건가요? 향이 센 거는 괜찮은데 고열로 가열하면 안 좋은가 해서요. 아니요, 안 좋지 않습니다. 베이킹할 때 올리브유를 왜 쓰면 안 되냐고 하냐면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세서 그 이유 뿐이고요. 뭐 올리브를 활용한 베이킹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부러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향이 필요한 베이킹 같은 경우엔 충분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는 올리브 특유의 냄새가 너무 심해서 쓰지 않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주로 향이 없는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양이 같을 경우 두꺼운 유리로 된 오븐용 파이렉스 용기가 일반적인 쇠로 된 케이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븐 안에 넣었을 때 내열이 되는 모든 용기들은 오븐에 쓰는 틀을 대체해서 쓰실 수 있고요.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유리는 열전도가 잘 안 되고 쇠는 열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뭐 타르트를 구웠다. 하나는 철틀이고 하나는 유리 용기였다. 그러면 이제 그 틀이랑 맞닿은 면의 구움색이 확 달라요. 유리는 구움색이 잘 안 나고요. 틀은 훨씬 많이 나요. 네, 그 차이입니다. 저는 생크림을 올릴 때 생크림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생크림을 단단하게 올리려면 젤라틴을 넣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생크림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 네. 생크림에 젤라틴 안 넣습니다. 젤라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생크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요. 생크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단단하게 치지 않으면은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나오면서 무너지거든요. 그거를 이수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크림을 충분히 단단하게 될 때까지 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너무 버글거릴까봐 부드럽게 쳤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크림에서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질문하신 분이 100% 동물성 생크림이 아니라 그 휘핑크림을 쓰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성 휘핑크림 같은 경우 안정제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동물성 생크림 같은 경우는 휘핑이 되게 빨리 올라오고 빨리 그 버글버글해지는 상태까지 단단하게 휘핑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근데 그 동물성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피크가 되게 늦게 올라와요. 한참 휘핑해야 단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물성 휘핑 같은 경우는 그 상태까지 단단하게 휘핑을 안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다가 이쯤 되면 단단해졌나? 하고 조금 묽은 상태에서 그냥 크림을 바르셨을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상태까지 휘핑을 좀 덜 하신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게 되면 크림이 K에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휘핑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휘핑하실 때는 꼭 얼음물 받치고 휘핑하셔야 되고 휘핑하는 생크림의 액체 온도가 10도가 넘어가게 되면 whip이 아예 안 올라오거든요. 중간에 whip을 더운 데서 얼음물 안 받치고 계속 오래 하다가 whip이 계속 단단하게 안 올라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레시피대로 해도 가끔 빵이 색이 안 나와서 반죽 색깔 그대로일 때는 온도를 높여야 하나요? 시간을 늘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그 레시피가 제대로 된 레시피라면 굽는 시간은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굽는 시간은 편차가 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제시된 시간에 그 정도로 편차를 너무 주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조절하실 때는 온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 레시피에 쓰여 있는 온도와 시간대로 했는데 색이 너무 낮다 라든지 색이 너무 덜 낮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다음번에 구우실 때는 온도를 낮추거나 온도를 내려보는 게 방법입니다. 휴지하는 스콘과 안 하는 스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블루치즈 감자 스콘은 휴지 안 하고 구워도 맛있는데 혹시 다른 스콘 레시피로도 바로 구워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반죽을 휴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지를 안 할 경우 성형이 손에 너무 묻는다든지 질척여서 성형이 힘들기 때문에 성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휴지를 안 했을 경우 오븐 안에서 반죽이 너무 퍼지거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휴지를 했을 때 휴지를 안 한 것보다 그 반죽 안에 향이 더 많이 우러나온다든지 좀 더 촉촉한 식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휴지를 했을 때 더 맛이 좋아져서 휴지를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블루치즈 스콘에서는 휴지를 안 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휴지를 한 것과 휴지를 안 한 것 맛이 두 가지 동시에 비교해서 먹어봤는데 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콘 반죽은 보통 휴지를 안 하고 굽게 되면 모양이 옆으로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고 차가운 상태의 반죽이 오븐 안에 들어가야 모양이 많이 변형이 안 되고 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콘 반죽은 꼭 휴지를 시키는데 블루치즈 감자 스콘 같은 경우 손으로 그냥 러프하게 뭉쳐서 굽기 때문에 모양이 살짝 옆으로 퍼져도 그게 나름대로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굳이 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 스콘에 강력분이 들어가는 경우에 스콘 반죽을 하다가 글루텐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그런 반죽을 휴지 없이 그냥 굽게 되면 식감이 되게 질긴 식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휴지를 꼭 시켜줘야 되는데 이 스콘은 중력분이랑 박력분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휴지를 안 하고 구워도 글루텐이 그렇게 질긴 식감을 줄 정도로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한 거고요. 휴지를 해야 되는 스콘, 안 해도 되는 스콘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테스트해보고 휴지를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생략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콘은 휴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슈가 파우더로 레몬 아이싱 할 때 오븐에서 1분 구워도 아이싱이 마르지 않고 줄줄 흐르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이싱은 보통 물이랑 슈가 파우더로 만들거나 레몬 아이싱 같은 경우에 물 대신 레몬즙을 넣어서 슈가 파우더랑 레몬즙 이렇게 만들죠. 근데 아이싱도 농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아이싱을 얇게 해서 진짜 설탕막처럼 잘 깨지게 이렇게 아이싱도 하지만 레몬 케이크에 보통 하듯이 아이싱을 좀 하얗고 불투명하고 두껍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싱의 농도는 들어가는 슈가 파우더랑 그 수분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걸 아주 묽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꾸덕꾸덕하게 되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오븐에서 구워서 마르는 종류의 아이싱은요, 그 되직한 종류 아이싱이 아니라 물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좀 줄줄줄 흐르는 형태의 아이싱이 오븐에서 구워도 마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븐에서 구웠을 때 마르는 아이싱은 줄줄줄 흐르는 형태의 묽은 아이싱만 말라요. 그 되직한 아이싱을 오븐에서 아무리 구워도 겉만 마르고요, 속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되직한 아이싱은 실온에서 굳을 때까지 말리셔야 돼요. 오븐에서 잠깐 1분 정도 넣었다 뺐을 때 이렇게 얇게 잘 마르는 아이싱을 만들고 싶으신 거면 슈가 파우더랑 수분의 농도를 잘 조절해서
조금 묽게 흐르는 정도의 좀 묽은 아이싱을 입혀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수분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은 아이싱이 마들렌 같은데 겉에 묻지 않고 그냥 시럽처럼 케이크 안에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거는 너무 수분이 비중이 높은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되 너무 되직하지 않은 묽은 정도의 아이싱을 만들면 오븐 안에서 잘 마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종이 호일을 깔고 가벼운 빵을 굽다 보면 종이 호일이 뒤집어지고 안에서 빵들이 날아다니게 되던데 혹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에어프라이어 안쪽은 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지랑 그 에어프라이어 본체를 자석으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그 미니 자석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진짜 파달만한 자석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 그걸로 내 귀퉁이를 딱딱딱딱 고정시켜서 유산지를 고정해 놓으시면은 제품이 날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버터와 오일은 똑같은 그람수에 한해 서로 대체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녹인 버터와 오일은 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같은 양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만들었을 때 똑같은 맛이 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썼을 때랑 녹인 버터를 썼을 때 제품의 맛이나 식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누아즈에 녹인 버터를 넣는 레시피인데 오일을 넣었다 하면 첫 번째로 버터에서 나는 그 유지방의 풍미 혹은 버터의 풍미가 오일에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누아즈가 약간 풍미가 약간 부족한 제누아즈가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오일은 실온에서도 유동성 있는 액체 상태인데 버터는 실온에서 그 단단하게 굳는 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누아즈가 오일로 만든 제누아즈는 버터 제누아즈보다 실온에서 더 부들부들하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터가 가지고 있는 유지방은 제품을 좀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감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녹인 버터를 다량 사용해서 만드는 아메리칸 쿠키라든지 마들렌이라든지 이런 레시피를 전량을 오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버터가 내는 그 유지방의 촉촉한 식감이 오일을 전혀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푸석푸석한 식감이 되기 쉽고요. 풍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좀 없습니다. 그래도 제품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고체 버터, 부드러운 버터, 포마드 버터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는 레시피에는 오일을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버터랑 오일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체 상태의 버터는 공기를 포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고체 상태의 버터, 그 불투명한 그 버터, 그거를 뭐 휘퍼라든지 핸드믹서라든지 하다못해 심지어 주걱으로 그냥 휘젓게 되면 거기 버터 안에 공기가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터의 부피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버터의 색이 밝아집니다. 그냥 크림 상태의 버터를 주걱으로 막 볼에 넣고 휘젓잖아요. 그럼 뭐 설탕, 계란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휘저어도 색이 밝아져요. 그리고 부피가 커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이제 버터 안에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파운드 케이크나 뭐 머핀이나 그런 버터 케이크류들을 막 부풀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케이크들 공정을 처음 해보면
부드러운 상태의 버터를 볼에 넣고 핸드믹서로 계속 휘핑하잖아요. 그게 버터 안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오븐 안에서 그 공기의 힘으로 케이크가 부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에요. 이 버터가 공기를 포집한다라는 거는 제과에서 정말 그 제과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조금 잊고 있으셨다가 파운드 케이크를 만드실 때 버터를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버터가 너무 딱딱해. 휘핑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녹여야지 하면서 막 녹여가지고 이제 막 섞으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부푸는 파운드 케이크가 나오지 않죠. 다 떡이 돼서 나오죠. 그건 이제 파운드 케이크에 공기가 반죽에 들어가 있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버터는 한번 액체 상태로 녹게 되면 그게 온도가 낮아져서 다시 굳는다고 해도 원래의 그 공기를 포집할 수 있는 성질이 사라져 버려요. 왜? 저희 한번 버터 녹였다가 다시 굳혀 보셨나요? 굳힌다고 그 불투명한 노란색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 투명한 그냥 기름처럼 굳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된 버터는 아무리 휘핑해도 공기를 머금지 못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터에 공기 포집하는 성질을 이용한 케이크나 쿠키에는 오일을 절대로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오일은 공기를 포집하는 성질이 아예 없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버터가 들어가는 레시피를 오일로 대체할 수 없다. 왜냐면 버터에는 공기를 포집하는 성질이 있는데 오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녹인 버터가 들어가는 레시피는 동량의 오일로 대체해도 제품이 만들어지기는 한다. 하지만 버터와 오일의 맛, 풍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의 맛은 달라진다. 요즘 까눌레 도전 중인데 자꾸 속이 안 익거나 겉이 질겨지거나 하더라고요. 까눌레는 온도에 많이 예민한 걸까요? 아, 네, 예민해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다 온도가 충분히 안 올라간 상태에서 구우셨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까눌레 이제 레시피들 보통 보시면은 높은 온도에서 확 짧게 구워서 겉을 캐러멜라이징 시킨 다음에 온도를 내려서 조금 오래 굽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 작은 까눌레가 안 익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이 안 익었다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속이 안 익었다라는 거는 뜨거울 때 맛을 보셔서 그 풀빵 같은 식감을 덜 익었네라고 착각을 하셨던지 아니면은 원래 그 까눌레의 그 덜 익은 듯한 그 식감을 익지 않은 걸로 착각하셨던지 그러셨을 것 같고요. 겉이 질겨졌다는 건 겉부분이 그 밀랍을 얇게 씌운 부분이 높은 온도에서 캐러멜라이징이 초반에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 오븐을 그 예열 충분히 하시고요. 실제 굽는 온도보다 한 20-30도 더 높여서 한 30분 정도 충분히 예열하셨다가 까눌레 넣고 오븐 내부 온도계로 그 원하는 온도에서 구워지고 있는지 좀 정확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Q&A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답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말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베이킹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